자, 보시면 귀책 사유 들어가 볼게요. 이 귀자가 돌아갈 귀자예요. 그러니까 귀향할 때 귀자죠. 그러니까 귀책 사유라는 건 누군가의 책임으로 돌아가는 사유다 이런 뜻이죠. 직역하면 무엇무엇의 책임으로 돌아가는 사유 이런 뜻이고, 법적으로는 그걸 근거로 불이익을 부과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사유다 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손해배상과 관련해서 고의나 과실을 뭐라고 부르냐면 귀책 사유라고 부른대요. 예를 들어 제가 실수로 친구 아이폰을 밟았어요. 그래서 작살이 났어요. 그러면 제가 실수로 밟았죠. 그때 왜 나는 친구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거랑 관련해서 네가 실수했잖아. 그래서 그걸 이유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는데 그걸 갖다 뭐라고 부르냐면 과실을 귀책사유로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고의나 과실을 갖다 귀책사유라고 부른다. 그리고 이걸 갖다가 이게 일본식 한자여가지고 유책사유 또는 책임있는 사유다라고 부르자라고 주장하시는 교수님이 계셨는데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일본식 한자여가지고 이걸 순화하자 이렇게 우리식 한자어로 순화하자라고 되게 애쓰셨는데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실패했어요. 그래서 이제 귀책사유라는 말이 굳어지고 오히려 더 공고하게 굳어졌죠. 아무튼 그렇다. 그 귀책사유라는 말이 나오면 그것을 근거로 불이익을 부과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사유 혹은 무엇무엇의 책임으로 돌아가는 사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됐고, 자, 도달주의 그리고 발신주의 혹은 발송주의라는 게 있는데, 자, 주의라는 것은 뭐라고 했었죠? 주의가 뭐였죠? 제도 설정 방식 혹은 원칙 이런 뜻이죠.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제도 설정 방식이라는 뜻인데, 자, 도달주의란 발신주의, 발송주의의 반대말인데 법적 행위의 효력이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발생하게 하는 제도 설정 방식을 뭐라고 부르냐면 도달주의라고 부른대요. 예를 들어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얘에게 뭐 예를 들어서 계약 해지 의사표시를 표현했다고 해볼게요. 야, 우리 계약 해지하자 이렇게 의사표시를 했는데 그걸 발송한 날이 1월 1일이고 그 의사가 얘에게 편지로 보냈어요. 그래서 도달한 날이 1월 4일이다. 그럼 계약 해제가 언제 됐다는 거예요? 1월 4일 날 된다는 걸 갖다가 도달주의라고 부르는 거죠. 거꾸로 제도를 이렇게 만들 수도 있어요. 얘가 1월 1일에 발송했잖아요. 계약 해제가 1월 1일에 발생하게 할 수도 있는데 그걸 갖다가 뭐라고 부르냐면 그걸 갖다 뭐라고 부르냐면 발신주의라고 불러요. 그래서 법적 행위를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발신된 때 혹은 발송된 때 발생하게 하는 제도 설정 방식을 뭐라고 부르냐면 발신주의라고 부르는데 핵심은 뭐냐면 우리나라는 이걸 취하고 있습니다. 뭘 취한다고요? 도달주의를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그 사안에서 1월 1일에 효력이 생기는 게 아니라 1월 4일에 효력이 생기는 거죠. 그 다음 자, 과실책임 요것도 수험생이 혼자 봐가지고는 이해를 못하는 개념 중 하나예요. 대표적으로 이거는 수험생이 이해했다라고 착각해가지고 오해하는 개념 중 하나예요. 자, 과실책임 봅시다. 고의나 적어도 과실은 있어야 부담하는 책임을 뭐라고 부르냐면 과실책임이라고 부른대요. 그러니까 과실책임을 뭐라고 오해하냐면 과실 때문에 부담하는 책임이라고 이해하는데 그게 아니라 고의나 적어도 과실은 있어야,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있어야예요. 있어야 부담하는 책임을 뭐라고 한다? 과실책임이라고 부른다. 여기서 책임은 이제 불이익이라는 뜻인데 아무튼 그러니까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부담하게 되는 불이익을 갖다 과실책임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대비되는 개념으로 무과실책임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랑 대비시켜야 이해가 돼요. 과실책임에 대비되는 개념은 뭐가 있다? 무과실책임. 무과실책임은 뭐냐면 과실이 없어도 부담하는 책임을 갖다 무과실책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자, 무과실책임이란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담하는 책임. 그러니까 꼭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만 누군가를 탓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개념인데, 자, 어쨌든 이거 뭐지? 점이 와야 되는데. 하여튼 그런데 어쨌든 자, 이거는 몰라도 되고, 자, 과실 책임이라는 건 적어도 뭐가 있어야 예를 들어서 그 아까 전에 제가 손해배상 책임을 예를 들었었는데 손해배상 책임 이걸 지우고 복잡하니까 손해배상 책임은 예를 들어 내가 친구 아이폰을 밟았다. 그때 자, 일부러 밟았어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요. 실수로 밟았어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안 밟으려고 막 이렇게 막 했는데 그런데 어느 날 그 순간에 갑자기 지구 중력이 역방향으로 작동해가지고 내 발바닥에 붙어서 작살났다. 말은 안 되지만 그러면 진짜 나는 진짜 과실이 없는 거잖아요. 맞죠? 그때는 뭐가 성립하지 않냐면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나에게 과실은 있어야만 성립하는 책임을 갖다가 뭐라고 부르냐면 그 과실 책임이라고 부른대요. 근데 대비되는 경우는 뭐가 있다? 무과실 책임. 이건 뭔데? 과실이 없었어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다. 무과실 책임이라고 한다. 다시 과실 책임 뭐라고요? 적어도 과실은 있어야 부담하는 책임을 과실 책임이라고 하고요. 무과실 책임이란
예, 무과실책임이란 뭐래요? 리플 때문에 죄송해요. 웃었어요. 예, 무과실책임이란 그 과실이 없어도 지는 책임을 갖다 무과실책임이라고 한다. 됐고 헌법재판소 이건 쉽죠. 헌법재판소라는 것도 있어요. 우리 헌법은 사법부를 일반법원과 헌법재판소라는 이원적 구조로 설정을 하고 있대요. 무슨 말이냐? 사법부라는 건 이제 법원, 재판하는 곳을 말하는데 우리나라는 사법부를 둘로 갈라가지고 일반법원이랑 헌법재판소로 갈라가지고 각각 업무를 다른 걸 처리하게 하고 있대요. 뭔 소리냐? 일반법원은 법률적 차원의 문제를 다루고요. 얘는요, 헌법적 차원의 문제를 다룬대요. 그럼 여기에 논리적 전제가 뭐예요? 헌법적 차원의 문제가 따로 있고 법률적 차원의 문제가 따로 있다는 거죠. 그 다음 하나 더. 자, 헌법이 위에 있을까요? 법률이 위에 있을까요? 헌법이 위에 있어요. 그래서 헌법적인 뭔가 중요하고 굵직굵직한 문제를 다루는 게 헌법재판소고요. 나머지 짜잘한 문제는 일반법원이 다루게 하고 있다. 그리고 이거는 몰라도 되는데 헌법재판소는 위헌법률 심판, 탄핵 심판, 정당해산 심판, 권한쟁의, 헌법소원 이렇게 5가지 사건만을 담당한대요. 그냥 몰라도 된다. 그런가 보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헌법재판을 담당하게 하는 기관을 헌법재판소라고 하고 나머지는 이제 일반법원이 담당한다. 그리고 하나 더. 요거 알아야 된다.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는 사건은 뭐래요? 단심제다. 무슨 말이지? 일반법원은요. 1심, 2심, 3심 이렇게 존재해가지고 1심은 지방법원이, 2심은 고등법원이, 3심은 대법원이 담당하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헌법재판소는요. 그 재판이 헌법재판소가 최초로 1심이자 최종심이에요.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딱 자기가 재판하고 나면 딱 끝나버려요. 근데 일반법은 어때요? 1심에서 졌어도 2심 가볼 여지가 있고 2심에서 졌어도 3심 가볼 여지가 있죠. 그 점이 차이입니다. 그 다음 사적 자치 원칙 봅시다. 사적 자치 원칙. 이건 민법의 핵심적 원리래요. 민법은 아까 개인과 개인 사이를 규율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거였죠. 예를 들어 내가 옷을 뭐 예를 들어 유니클로 가서 사든 아니면 뭐 자라에 가서 사든 내 마음이잖아요. 맞죠? 그걸 갖다가 뭐라고 그러면 사적 자치 원칙이라고 부른대요. 예를 들어 내가 유니클로에 가서 옷을 샀다. 그럼 유니클로랑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유니클로랑 권리 의무를 주고받죠.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자라에 가서 옷을 샀다. 자라랑 권리 의무를 주고받죠. 그거 내 마음이다 이 소리예요. 어디에 갈지 그렇다가 자 개인이 자기 자신과 관련된 법률 관계를 자신이 원하는 상대방과 자신이 원하는 대로 맺는 것을 허용한다는 원칙을 뭐라고 부르냐면 사적자치의 원칙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민법의 대원칙이에요. 이게 뭐라고요? 민법의 대원칙. 그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본래 노예계약도 가능해요. 무슨 말이냐면 야 너 나랑 너 나랑이 아니라 야 너 내 노예 할래? 그러니까 상대방이 응 좋아. 그럼 얘가 미친놈이긴 하지만 지가 좋다는데 둘 다 동의한다면 원래 가능한 게 원칙이에요. 근데 이제 오늘날에는 인권 유린 문제 때문에 그런 걸 금지시키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사적 자치 원칙이 민법의 대원칙이기 때문에 원래 노예계약도 가능하다. 다만 이제 오늘날은 헌법상 금지되는데 근데 어쨌든 원래는 가능하다. 그다음 금전. 금전은 별거 없죠? 금전. 근데 이게 저도 맨 처음 법학을 배울 때 이걸 얘기를 안 해줘서 뭐지 싶었던 건데 금전? 금원이라고도 부르는데요. 뭔 뜻일까요? 돈이란 뜻입니다. 그냥 돈. 금전? 돈. 근데 금원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해요. 그 다음 체납 절차. 이거 어려워하죠. 자주 나오는데 어려워하고 아무도 설명을 안 해줘요. 근데 한자를 풀면 끝납니다. 이게 체가 지체한다. hesitate 이런 뜻이에요. 납은 뭘까요? 납부한다. 그럼 체납 뭘까요? 돈을 안 내고 있을 때 들어가는 절차를 체납 절차라고 부르죠. 근데 아무도 설명을 안 해줘요. 체납 절차? 돈을 내야 되는데 안 들어갈 때 하는 걸 갖다가 절차를 갖다 체납 절차라고 부른다. 금전 납부를 지체한 경우에 개시되는 절차. 예를 들어 세금을 안 낸 경우에 체납 절차가 개시된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근데 체납 절차가 뭔지를 설명을 안 해줘요. 근데 알아서 알아들어야 돼요. 한자를 풀어서 지체할 때 채자고 납부할 때 납자예요. 납부를 지체할 때 들어가는 절차를 갖다 체납 절차라고 부르죠. 그 다음 대위. 대위? 중위, 소위, 대위인가? 그 대위가 아니라 이 대위가 대신할 대자, 위치 위, 자리 위자죠. 그래서 대신하는 지위에서 혹은 동급의 지위에서 이런 뜻이에요. 다시 대위 뭐라고요? 대신하는 지위에서 혹은 동급의 지위에서. 이게 끝입니다. 다시 대위 뭐라고요? 한자를 푸는 거예요. 대신하는 지위에서 혹은 동급의 지위에서. 이 동급의 지위에서는 일단 모르도 되고 대신하는 지위에서만 아시면 되겠죠. 그 다음 공소제기. 이건 알아야 됩니다. 공소제기. 자, 공소를 제기한다. 자, 검사가 형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 자, 예를 들어 갑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얘가 을에게 맞았어요. 맞아가지고 다시 갑이 피해자예요. 얘가 가해자고
갑이 을에게 맞았는데 그래서 병원비가 1,000만 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얘가 을을 상대로 1,000만 원을 달라고 이렇게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거든요. 민사소송. 그런데 지금 을이 갑을 때렸잖아요. 그럼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폭행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폭행은 범죄에 해당해요. 그런데 자, 누군가를 유죄 판결을 받아가지고 범죄자를 만들려면 반드시 뭐가 열려야 되냐면 형사소송이 열려야 돼요. 그리고 자, 형사소송이라는 건 형벌이랑 일사자 써가지고 형벌이랑 관련된 일에 대한 소송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누군가를 범죄자를 만들면 반드시 뭐 해야 된다고요? 형사소송을 제기해야 된대요. 여기까지 따라오시겠죠? 형사소송을 제기해야 되는데 여기서 알아야 될 것 추가로 하나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 형사소송은 이렇게 그냥 피해자가 제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검사만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특이점이에요. 다시 형사소송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반드시 검사만 제기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공소제기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검사가 형사소송을 제기하는 걸 뭐라고 한다? 공소제기라고 한다는 거죠. 알아둡시다. 첫 번째, 형사소송이 뭐냐? 형벌부과랑 관련된 소송을 갖다가 형사소송이라고 부른다. 두 번째, 형사소송은 누구만 제기할 수 있다? 검사만 제기할 수 있다. 세 번째, 검사가 형사소송을 제기하는 걸 뭐라고 부른다? 공소제기라고 부른다. 왜냐하면 자, 여기 써있죠? 형사소송 검사만 제기할 수 있는데 검사가 형사소송을 제기하는 건 검사가 이 을에 지워버렸네. 가해자인 을에게 뭐 개인적인 원한이 있어 제기하는 게 아니죠. 공동체 전체적 관점에서 범죄가 일어나지 않게 하려는 목적으로 제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공익적 목적을 위해 제기하는 소송이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공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검사가 제기한 소송을 뭐라고 부른다? 공소라고 부른다. 쉽죠? 그래서 공소제기, 형사소송 열렸구나 이렇게 감을 잡으셔야 돼요. 형사소송 열렸구나. 그 다음 하나 더. 공소제기를 줄여서 기소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기소했다. 형사소송 제기했구나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기소, 공소제기, 검사의 형사소송 제기 다 같은 말. 그 다음 상계 봅시다. 상계가 뭐냐? 서로상 계산할 계인데 자, 서로가 서로에 대해 권리를 가지고 있고 그것이 같은 종류의 권리인 경우 서로 실제로 의무를 이행할 것 없이 서로 삭감하는 것. 뭐라는 거지? 예를 들어 자, A가 B에게 A가 있고 B가 있는데 A가 B에게 5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리고 B가 A에게 700만 원을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러면 둘 다 바보 멍청이가 아닌 한 어떻게 하는 거예요? A가 500만 원 가져오고 B가 700만 원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죠? B가 얘한테 500만 원을 주고 얘가 잠깐만 어떻게 되지? 잠깐만요. A가 B에게 500만 원 줄 건 권리. 그러니까 자, 바보가 아닌 한 그러니까 바보들은 이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B가 A에게 500만 원 주고 A가 B에게 700만 원 준다 이렇게 하겠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죠? 그냥 200만 원만 A가 B에게 주면 끝나는 거죠.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서로 깐다 그래가지고 서로 상자 써가지고 상계라고 부릅니다. 쉽죠? 그때 B가 A에게 500만 원 갚고 A는 B에게 700만 원 갚는 것보다 그냥 200만 원 주면 끝나잖아요. 그렇게 한다. 그 다음 이걸 상계라고 한다. 자, 그 다음 환매, 돌릴 환 살매인데 자, 판 걸 다시 사오는 걸 갖다가 환매라고 부릅니다. 뭐래? 변태인가? 다시 내가 오늘 친구에게 내 아이폰을 팔아놓고 그걸 다시 사오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환매라고 한대요. 자, 법에서 환매권을 인정하거나 처음에 팔 때 나중에 환매할 걸 약정한 경우에만 환매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친구에게 야, 내가 아이폰 지금 너한테 이거 파는데 이거 1년 있다가 내가 다시 이거 살게 라고 약정을 걸어 놓았다면 그때 환매라는 것을 할 수 있게 된다. 혹은 약정을 안 했다 하더라도 법에 규정이 있으면 환매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자, 이런 걸 왜 할까요? 변태인가? 또라이인가? 미친놈인가? 할 일이 없나? 왜 할까요? 왜냐면 소중한 물건이기 때문에 그렇대요. 뭔 소리야? 예를 들어 내가 사업을 하는데 사업 자금이 5천만 원이 필요해요. 근데 5천만 원 너무 과하다. 사업 자금이 100만 원이 필요해요. 100만 원 필요한데 더 이상 돈도 없고 어떻게 방법이 없다. 근데 옛날부터 내 아이폰을 탐내던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한테 이거 100만 원에 팔고 대신 이거 내가 1년 있다가 110만 원에 살게 라고 이렇게 약정을 해서 환매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걸어놓는 거죠. 이런 걸 갖다가 이제 환매라고 한다. 그러니까 돈이 필요해서 보통 돈 대출받기 위한 목적으로 해요. 환매가. 그렇다. 됐고. 자, 위자료. 손해는 재산상의 손해랑 재산상의 손해가 아닌 손해로 구분되는데 재산상의 손해가 아닌 걸 비재산적 손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을 뭐라고 부르냐면 위자료라고 부른대요.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돈으로라도 이 위자가 위로할 때 위자요. 위로해 주라는 의미. 뭔 소리냐면
예를 들어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자 갑이 을을 죽였어요. 살인 좀 심한가? 그냥 차로 치였어요. 실수로 차로 침. 그래서 얘가 다리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지금 얘는 이제 예를 들어 다리 하나를 잃어버렸는데 다리 하나를 잃어버리면 얘는 뭘 받게 되겠어요? 정신적 데미지를 받게 되겠죠. 근데 예를 들어 정신적 데미지는 돈으로 환산하기가 어렵죠. 맞죠? 그래도 그때 정신적 데미지에 대한 돈을 주라고 요구할 수 있는데 그걸 갖다가 위자료라고 부른대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 위자료 어디서 많이 들어요? 이거? 이혼할 때 많이 듣죠. 이혼할 때 재산 분할 말고, 그러니까 재산은 당연히 각자 자기 재산 가지고 가야겠죠. 근데 그거 말고 별개로 너의 행동 때문에 내가 데미지를 입었으니까 그 정신적 데미지에 대한 배상금을 줘 이렇게 요구하는 명목으로 주는 걸 갖다 위자료라고 부른다는 거죠. 쉽죠? 네. 보통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위자료라고 표현한다. 됐고, 자 수임과 수탁. 이 숫자는 줄 수가 아니라 받을 수예요. 받을 수. 위임을 받는다, 부탁을 받는다 이런 뜻이죠. 수임은 위임을 받는다는 뜻이고 수탁은 부탁을 받는다는 뜻. 어쩌라고 이 둘을 크게 구분하지 않아요. 그래서 수탁받았다, 위임받았다 이런 뜻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위임받았다, 권한을 위임받았다 이런 식으로 쓰이는 거죠. 같은 의미로 봐도 무방. 됐고, 양도와 양수. 자, 양도와 양수 봅시다. 양도, 권리나 물건이나 지위를 넘겨주는 걸 뭐라고 한다? 양도라고 하고요. 그 다음 양수는 뭐겠어요? 그러면 넘겨받는 걸 양수라고 하겠죠. 쉽죠? 끝. 자, 주무부 장관. 주무부 장관은 이거는 9급보다 7급에 더 자주 나오는데, 자, 주무부 장관. 행정각부 중 문제가 된 그 사건을 담당하도록 권한이 배분된 부를 주무부라 하고, 그 무슨 말이냐면 행정각부라는 게 뭐 예를 들어 법무부, 보건복지부, 외교부, 국방부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들을 갖다 행정각부라고 부르는데, 예를 들어 외교랑 관련된 문제다. 그때 주무부를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걸 외무부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외교랑 관련된 문제를 처리하는 부서를 갖다가, 그러니까 어떤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주무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때 외교랑 관련된 문제의 주무부는 누구인가요? 외교부입니다. 이렇게 답을 한다는 거죠. 그걸 주무부라고 하고, 그리고 그 부의 장을 뭐라고 한다? 주무부 장관이라고 한다는 거죠. 선생님 이런 것도 강의하나요? 왜 강의하냐면 법조문에 주무부 장관 이러니까 선생님 주무부가 어디예요? 이런다고요. 그러니까 주무부가 국방부, 외교부처럼 이렇게 존재하는 부서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주무부란 지금 문제가 된 이 사건이랑 관련된 부서를, 행정각부를 주무부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그래서 국방부나 법무 같은 식으로 별도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됐고, 자 변제 봅시다. 변제 민법상 개념인데 민법상으로는 매우 엄밀하게 정의되지만 몰라도 되고요. 행정법에서는 그냥 돈을 갚는다라는 뜻으로 아시면 됩니다. 변제했냐? 돈을 갚았냐? 이런 뜻이에요. 변제했다. 돈을 갚았다. 변제가 늦어진다. 뭐라는 거죠? 돈을 늦게 안 갚고 있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자 이때 제자가 이 돈을 지불한다는 뜻이에요. 제자가 이 제가 그래서 변제가 돈을 갚는다 이런 뜻이죠. 드립인데 결제와 결제로 혼동하시면 안 되죠. 이 결제는 부장님 사인을 받는 걸 결제라고 부르는 거고, 이 결제는 뭐죠? 카드 결제를 결제라고 부르죠. 왜? 이 제자 여기 쓰이잖아요. 맞죠? 혜태 그 광화문 앞에 가면 이렇게 두꺼비처럼 생긴 거 혜태라고 부르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혜태는 그게 아니에요. 혜태란 해야 할 일 게을리하는 걸 혜태라고 부릅니다. 근데 엄청 좋아해요. 법학자들이. 혜태였다. 야 너는 왜 혜태하냐? 이렇게 보면 뭐라는 거지? 왜 게으르게 하냐? 안 하냐? 이런 뜻이에요. 매우 자주 등장합니다. 끝. 그 다음 당해. 이건 지금 말하고 있는 바로 그 the very 이런 뜻이죠. 근데 자 해당이란 뜻이죠. 근데 그걸 구태여 일본에서 당해라고 써가지고, 그러니까 한자 뒤집으면 해당이잖아요. 맞죠? 이게 우리식 한자하고 일본식 한자인데 이걸 더 좋아합니다. 그 다음 대세휴 봅시다. 이게 대화할 때 대자죠. 대할 대자예요. 세상세 효력할 때 효자고, 자 직역하면 세상에 대한 효력이란 뜻. 무슨 말이지? 특정인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 대하여 갖는 효력이라는 뜻으로 대세효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 말 이해되실까요? 자 예를 들어 갑이 주거용으로 아파트를 구매한 경우 그 아파트에는 갑의 허락 없이는 그 누구도 들어가서 안 되는데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소유권의 대세효라고 부른대요. 뭔 소리야? 자 이 아파트 소유권이 지금 갑에게 있죠. 소유자가 갑이죠. 그런데 자 지금 갑은 예를 들어 자 갑의 집에 갑의 아파트가 이렇게 한 채가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 을이 무단으로 침입을 했다고 쳐볼게요. 근데 을은 갑이랑 니네 집에 안 들어가기로 계약한 거 아니죠. 그래도 들어가면 안 돼요. 왜? 이 집은 갑의 것이기 때문에 온 세상 누구든 갑은
이 집에 대한 권리를 계약을 체결한 바가 없다 하더라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뭐라고 그러냐면 어렵게 소유권에 대세효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됐고, 자, 대세효는 사실 외울 필요까지는 없고 한자를 풀면 될 뿐더러 이거는 들어본 적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그 다음 무엇 무엇의 기한 이런 표현도 자주 쓰는데 일본식 표현이고요. 무엇 무엇에 근거한, 무엇 무엇에서 비롯한 이런 뜻입니다. 주로 법조문 다음에 와요. 예를 들어 민법 750조의 기한 손해배상 청구 이런 식으로 쓰이죠. 뭔 뜻이에요? 민법 750조의 근거해서 내가 널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이렇게 할 때 민법 750조의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는 거죠. 그런데 역시 없어져야 될 표현인데 자주 써요. 너무너무. 그래서 아직 자주 나오니까 알아둡시다. 그 다음 선결 문제. 자, 선결 문제 이게 뭐와 동의어냐면 재판의 전제와 동의어예요. 다시 선결 문제가 뭐와 동의어라고요? 재판의 전제와 동의어입니다. 자, 재판의 결론을 내리기 위해 반드시 먼저 판단이 이루어져야 되는 법적 논점을 뭐라고 부르냐면 선결 문제 혹은 재판의 전제라고 불러요. 요거 들을 땐 당연하지 싶은데 이거 나오면 그렇게 몰라요. 자, 그냥 아까 이건 오해의 여지가 없고 잘 못 기억하는데 그냥 이게 전부입니다. 예를 들어 소송에서 원고에게 국가배상 청구권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려면 선생님 국가배상 청구권이 뭐예요? 그냥 들어만 두세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들어가는 걸 국가배상 청구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아무튼 국가배상 청구권이란 권리가 인정되려면 요건을 다 충족해야 되는데 근데 그러니까 자 예를 들어 제가 판사예요. 갑이라는 사람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들어갔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법관이에요. 판사인데 그러면 얘가 국가를 상대로 지금 뭐 들어갔다고요? 국가배상 청구 들어갔다고 했었죠. 그러면 판사는 뭘 판단해야 되냐면 갑에게 국가배상 청구권이 있는가 없는가를 먼저 판단해야 되겠죠. 그래서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하려면 난 뭘 판단해야 되냐면 1번, 2번, 3번, 4번 이거 몰라도 돼요. 1번, 2번, 3번, 4번이 요건이 충족됐는지를 먼저 판단해야 되겠죠. 따라오시겠어요? 다시 자 국가배상 청구권은 언제 생긴다고요? 1번, 2번, 3번, 4번이 다 충족되면 생긴다고요. 여기까지 따라오시겠죠? 근데 갑이 판사인 나에게 와서 자기에게 국가배상 청구권이 있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얘한테 돈 달라고 판결 내려달라고 지금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뭘 먼저 판단해야 돼요? 당연히 얘에게 1번, 2번, 3번, 4번 요건이 충족됐는지 아닌지를 먼저 판단해야 되죠. 그래서 실제로 제가 판사인데 여기서부터 따라오세요. 궁극적으로 판단하고 싶은 건 갑에게 국가배상 청구권이 있는가 없는가 여부인데 그걸 판단하려면 먼저 뭘 판단해야 돼요? 1번, 2번, 3번, 4번을 판단해야 되죠. 그래서 그때 1번, 2번, 3번, 4번과 같은 걸 뭐라고 부르냐면 이런 것들 하나하나를 선결 문제다 이렇게 표현해요. 예를 들면 공무원의 행동으로 인한 것이었는지 여부가 국가배상 청구권의 선결 문제이다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냥 당연한 논리적 표현입니다. 그 다음 수수 이건 뭐 별거 없죠. 받을 수, 줄수, 받을 수, 주고받다 라는 뜻이죠. 예를 들어 뇌물수수 이런 식으로 쓰이죠. 뇌물을 주고받았다. 그러니까 뇌물도 잘 생각해보면 주는 놈이 있어야 받죠. 그러니까 받는 놈만 있을 수는 없어요. 주는 놈이 있어야 되죠. 그 다음 무엇은 변론으로 하고 이 표현도 엄청 자주 쓰이는데 변론 뭐예요? 별개의 논의로 하고 이런 뜻이에요. 자, 판례에서 논리를 전개하는 도중에 사용하는 표현 무슨 말이냐면 판사가 판결문으로 쫙 이렇게 막 쓰고 있다가 이런 점도 궁금할 수 있겠는데 싶을 때 근데 지금 요 얘기를 하자면 논의가 산으로 갈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요건 변론으로 하고 딱 논의를 딱 멈춰요. 그런 문장을 딱 변론으로 하고 그래서 무엇을 고려해 볼 수 있긴 하지만 그건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랑 별개 주제니까 그건 일단 제껴놓고 라는 뜻이다. 됐고 자 영장주의 들어가 볼게요. 영장주의 범죄 수사랑 관련된 원칙이래요. 영장주의는 무슨 말이냐? 자, 범죄 수사 아까 전에 무죄 추정의 원칙 배웠죠. 무죄 추정의 원칙. 자,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건 뭐냐면은 증거가 없을 땐 무죄로 취급한다는 원칙이에요. 여기까지 따라오시겠죠? 그럼 반대로 이게 내포하고 있는 바는 뭐냐면 누군가를 범죄자로 인정받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 증거가 확실하게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다시 누군가를 범죄자로 취급되게 하려면 일단 자 유죄 판결이 떨어져야 되고 유죄 판결을 받으려면 증거가 있어야 돼요. 여기까지 따라오시겠죠? 그러니까 판사는 증거도 없이 너 죽인 것 같은데 유죄 이렇게 할 수 없다 이 소리예요. 증거가 꼭 있어야 된다. 그런데 자 그래서 이
뭐가 중요하냐면 형사소송에서는 이 증거 확보가 중요해요. 증거 수집. 여기까지 따라오시겠죠. 그리고 증거 수집을 하는 걸 뭐라고 부르냐면 수사라고 부릅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시겠죠. 그리고 수사는 들어만 두세요. 누가 할 수 있냐면 경찰이나 검사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가 볼게요. 수사가 뭐라고요? 증거를 수집하는 걸 수사라고 부른다. 여기까지 따라오시겠죠? 그런데 영장주의가 뭐랑 관련됐다고요? 범죄 수사랑 관련된 원칙이래요. 자, 계속 해볼게요. 범죄 수사 방법에는 그 상대방이 지울게요. 동의한 경우에만 행하는 임의수사랑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는 뭐 강제수사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자, 수사가 뭐라고요? 수사를 외워야 돼요. 증거 수집. 다시 수사가 뭐라고요? 증거 수집. 그런데 자, 증거 수집 방법에는 상대방이 동의한 경우에만 하는 임의수사. 아까 임의가 법학에서 뭔 뜻이라고 했죠? 뜻의 맡기림. 네 뜻에 맡긴다. 그러니까 네가 싫으면 안 하고 좋으면 하고 이걸 갖다 임의수사라고 하는 것이고요. 네가 좋은지 싫은지랑 상관없이 하는 걸 뭐라고 한다? 강제수사라고 한다. 그리고 이 강제수사의 예시로 뭐가 있냐면 구속, 압수, 체포, 카카오톡 메시지 열람 이런 것들을 자 예를 들어 네가 뭐 비트코인을 사용해가지고 사기를 저질렀는지 안 저질렀는지 증거를 확보해야 될 필요가 있는 지금 제가 경찰인데 야, 네 카카오톡 한번 보면 안 될까? 라고 했을 때 상대방이 좋아요. 그래서 딱 봤다? 그럼 이건 임의수사예요. 여기까지 따라오시겠죠? 근데 내가 네 카카오톡 열어보면 안 될까? 물어보니까 싫은데요? 그러려면 그때 싫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강제로 열어보는 걸 뭐라고 한다는 거예요? 강제수사라고 한다는 거죠. 구속은 뭐예요? 잡아놓고 족쳐서 증언을 취득하는 걸 갖다가 구속이라고 부르는 거죠. 근데 어쨌든 자 뭐가 핵심이냐면 인권유린의 경험 때문에 그러니까 강제수사가 왜 역사적으로 흔하게 이루어졌냐면 권력자들이 자기에게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막 억지로 유죄 판결을 받게 해서 사형시켜 버리려고. 그 예를 들어 옛날에 독재 정권 때 뭐가 이렇게 많았냐면 그냥 무고한 대학생들을 갖다가 니들 간첩 행동했지, 간첩질했지 이러면서 고문을 해가지고 강제로 그 증언을 자백을 받아내가지고 유죄 판결 받게 하고 그 다음 사형시키고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인권유린의 경험 때문에 헌법에서 강제 수사를 하려면 반드시 뭘 발부받으라고 하냐면 판사가 영장이라는 문서를 발부한 경우에만 할 수 있게 하는데 이걸 갖다 뭐라고 그러냐면 영장주의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주의는 원칙이란 뜻이에요. 영장주의 요거는. 그래서 자 강제 수사가 뭐라고요? 수사가 뭐라고요? 증거 수집. 근데 강제 수사는 뭐라고요? 강제로 싫다는데도 증거를 수집하는 걸 강제 수사라고 한다. 그리고 헌법상 어떻게 돼 있다? 강제 수사하려면 판사가 허락해 줘야 되는데 그때 어떤 방식으로 판사는 허락해야 된다고요? 영장이라는 문서를 발급해야 된대요. 그 방식으로 허락해야 된다. 그래서 영화 보면은 막 영장 나왔다 막 이러면서 가잖아요. 그게 이제 판사가 허락했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판사가 너 조져도 된대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 그리고 당연한 얘기인데 영장은 당연한 건데 강제 수사를 하기 전에 발급받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판사가 허락을 그러니까 아까 사후추인이랑 똑같은 거예요. 허락을 해야 그 다음 얘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열어보는 거지. 열어보고 판사는 될까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겠죠. 그래서 사전에 발급받는다. 그래서 영장주의를 갖다가 사전영장주의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같은 말이다 이해하시면 됩니다. 됐고 점 U 보겠습니다. 점 U. 어떤 공간을 물리적으로 차지하고 사용하는 행위를 뭐라고 부르냐면 점유라고 부른대요. 쉽죠? 예를 들어 갑 소유의 빌라를 을이 임대해서 살고 있다? 그럼 누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을이 살고 있죠. 갑은 그냥 주인일 뿐이죠. 그때 그 빌라의 소유자는 갑이지만 점유하고 있는 놈 누구다? 을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쉽죠? 그 다음 별표. 별표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별표는 이 별표가 아니라 별도의 표 이런 뜻이에요. 자 별표. 법전에 딸려있는 표를 뭐라고 부르냐면 별표라고 부릅니다. 자 이거 중요합니다. 별표. 법전에 딸려있는 표를 뭐라고 한다? 별표라고 한대요. 자 이게 뭔 소리냐면 법조문은 보통 이렇게 문장으로 써 있거든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런 식으로. 그런데 뭔가 문장으로 쓰려니까 애매한 경우들이 있어요. 그때 한두 문장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경우에 사용한대요. 그때 이제 보통 표를 그리거나 그림을 그려야 할 때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재미로 들어만 두세요. 도로교통법에 보면 뭐가 돼 있냐면 도로교통법에 보면 신호등의 모습을 표현해야 되는데 신호등? 막 여러분이 머릿속에 자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 신호등 여기 빨간불, 주황불, 초록불 이렇게 있잖아요. 맞죠? 자 이제 이걸 글로 써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지? 동그라미 3개에 이렇게 어쩔 수가 없잖아요. 맞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도로교통법에 보면 별표라고 해가지고 약간 부칙이랑 비슷해요. 부칙처럼
여기에 뭐가 딸려 있냐면 표가 딸려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림을 이렇게 그려요. 이렇게 표 안에다가 그걸 갖다 뭐라고 부르냐면 별표라고 부른다. 문장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거. 그래서 또 다른 예시를 재미로 보여드리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뭐 어쩌고저쩌고 별표 18과 같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보시면 이렇게 표를 그리는 거죠. 문장으로 쓰는 대신 이런 걸 이제 별표라고 한다. 됐고, 자 그리고 문서가 여러 개일 때는 방금 전에 보면 별표 18이었죠.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표가 여러 개일 때는 별표 1, 별표 2와 같은 식으로 이름을 붙인대요. 그러니까 별표 18은 18번째 표라는 뜻이죠. 그리고 핵심은 이거예요. 이 별표도 법전의 일부로서 문장으로 소설될 부분과 완전히 동등한 효력을 가져요. 당연한 건데 왜 별표 왜 그리는 거예요? 문장으로 쓰려다 보니까 어려워서 쓰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별표는 설사 그림이라 하더라도 뭐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문장으로 소설된 거랑 완전한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그 얘기죠. 그 다음 동산, 부동산. 이건 쉽죠? 이 동이 움직일 동이죠. 산은요 재산이라는 뜻이에요. 움직이는 재산, 안 움직이는 재산. 그럼 동산이 뭐냐? 자 일단 특이하게도 부동산이 먼저 정의되는데, 토지와 그에 붙어있는 정착물을 뭐라고 부른다? 부동산이라고 부른대요. 토지는 뭔지 알겠죠? 땅. 그러면 그 정착물 뭐지? 예를 들어 나무, 심겨져 있는 나무 있죠? 혹은 건물. 그걸 갖다가 부동산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보통 나무는 잘 생각 안 하고, 그래서 보통 부동산 그러면 땅이랑 건물을 갖다 부동산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자 동산은 뭐겠어요? 아 이거부터 그에 붙어있는 정착물 나무와 건물인데 됐고, 자 동산은 뭐겠어요? 부동산 이외의 물건을 동산이라고 부른대요. 그래서 한자의 정의랑은 조금 다르게 먼저 부동산이 정의되고 부동산이 아닌 걸 동산이라고 불러요. 동산, 칫솔, 컴퓨터, 염소, 닭, 세탁기. 염소랑 닭 얘네들도 부동산은 아니죠. 그러니까 전부 다 뭐인 거예요? 동산인 거죠. 예를 들어 내가 양 2,000마리 가지고 있다. 그때 그 양 다 뭐예요? 동산이라는 거죠. 우리 집 강아지는 뭘까요? 동산이죠. 부동산이 아니니까. 그 다음 담보권 설정 보겠습니다. 담보권 설정. 자 담보권이란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에 걸어둔 권리를 뭐라고 부르냐면 담보권이라고 부른대요. 채권은 뭐였죠? 돈 받을 수 있는 권리였죠. 예를 들어 자 A가 B에게 100만 원을 빌리면서, 자 A가 B에게 100만 원을 빌렸으니까 채권자가 누구예요? A예요? B예요? B죠. 그래서 B가 채권자고 얘가 A에게 채무자로서 돈 받을 권리가 있는 거죠. 빌리면서 한 달 후에 갚기로 했는데 한 달 후에 네가 한 달 후에 돈이 있을지 없을지 내가 어떡하냐? 그래서 어떻게 아냐? 돈이 하나 없을 수 있기 때문에 B가 돈을 빌려줄 때 A에게 가진 건물 중 하나에 100만 원어치 담보권을 걸어놓는다. 이런 식으로 쓰는 게 담보권 설정이에요. 혹은 여기는 제가 건물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야, 네 그 아이폰 내놔. 내가 돈 갚을 때까지 들고 있을게.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상대방은 아이폰을 돌려받기 위해서라도 얼른 돈을 갚겠죠. 그런 걸 갖다 담보라고 해요. 담보. 담보권이란 그렇게 그 물건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권리 혹은 걸어두는 권리를 담보권이라고 부른다. 한 달 후에 그리고 B가 안 갚으면요. 어떻게 하는 게 포인트냐면 A는 그걸 팔 수 있는 권능을 누립니다. 약속했잖아. 너랑 나랑 한 달 내에 갚기로. 근데 안 갚았다? 그럼 팔 수 있게 됩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그 다음 담보권 설정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렇게 채무자의 어떤 재산에 담보권을 걸어두는 걸 뭐라고 한다? 담보권을 설정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해되죠? 별로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그 다음 상당액 일본식 한자어인데 무엇무엇에 달하는 금액이라는 말을 한문투로 표현한 거래요. 뭔 소리냐? 예를 들어 임대료 상당액과 같은 식으로 쓰인대요.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따라오시겠죠? 임대료 상당액.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어떤 물건에 대해 정식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빌렸더라면 지불했을 금액. 예를 들어서 자 제가 땅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갑이라는 사람이 여기 허락도 없이 집을 지어버린 거예요. 근데 원래 여기다가 집을 지으려면 갑이 내 땅을 빌려서 집을 지어야 되겠고, 집 빌렸더라면 매달 100만 원씩은 내가 받을 수 있었거든요. 근데 얘가 무단으로 집을 지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야 임대료 상당액 내놔. 이렇게 손해배상 청구를 들어갈 수 있어요. 그때 쓰이는 표현이 이 상당액이죠. 상당액. 근데 되게 자주 써요. 법 한 사람들이. 상당액 별거 없고 무엇무엇에 달하는 금액. 그럼 임료 상당액이 뭐겠어요? 임료에 달하는 금액을 갖다가 임료 상당액이라고 부르겠죠. 그 다음 기명, 서명, 날인인데 이거는 뭐 빠르게 넘어갈게요. 별로 안 중요하니까. 기명, 이름을 적는 걸 갖다가 기명이라고 부릅니다. 꼭 자필일 필요는 없고요. 고무도장 타이핑으로도 해도 내 이름을 적는 거면 기명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고무도장으로 유대용 탁 찍어도 그것도 기명인 거죠. 그다음 서명, 자필로 이름을 적는 걸 갖다가 서명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근데 서명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막 뭐 이렇게 쓰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냥 지 이름을 내 손으로 적는 걸 갖다가 서명이라고 불러요. 법에서는 원래. 그래서 원래는 서명하세요 거기다가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어떻게 그냥 유대웅 이렇게 써야 돼요. 이게 원래 서명이. 근데 다들 그냥 그렇게 하고 있죠. 나리는 뭘까요? 도장을 찍는 걸 말합니다. 그다음 인도와 명도. 인도는 그 스리랑카 그쪽에 있는 그게 아니라 자 인도 자 둘 다 물건에 대한 점유를 넘겨주는 걸 말한대요. 점유는 내가 차지하고 쓰고 있는 걸 말하죠. 그래서 넘겨주는 걸 인도 명도라고 한대요. 보통 이 둘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뭔 소리냐면 민법에서는 이걸 엄밀하게 구분하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몰라도 되고 그냥 인도 명도 같은 말 이렇게 아시면 돼요. 둘 다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던 물건을 이렇게 실제로 넘겨주는 걸 갖다가 인도 명도라고 한대요. 보통 자 근데 이게 좀 의외의 방식으로 쓰여요. 의외의 방식으로 쓰여요. 자 보통 건물에 점을 넘겨주는 명도, 토지의 점을 넘겨주는 거 인도라고 표현하는 경우에 있는데 몰라도 되고 자 보시면 건물이든 토지든 잘 생각해보면 자 방금 제가 인도랑 명도는 내가 들고 있는 물건을 이렇게 넘겨주는 걸 인도 명도라고 한댔죠. 근데 이게 어떤 방식으로도 쓰이냐면 예를 들어 건물이 있었는데 여기 내가 임차해가지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여기 매달 100만 원을 내면서 내가 이 건물에서 카페를 하고 있었다고 해볼게요. 카페. 내가 갑이에요. 카페를 하고 있었는데 이 건물 주인이 을이에요. 그런데 계약을 1년 동안 계약을 했어요. 1년 동안 내가 갑인데 카페 하겠다라고 계약을 했는데 1년이 끝났다. 그럼 나가야 되죠. 맞죠? 이렇게 방 빼주고 집 빼주는 걸 뭐라고 부르냐면 인도 명도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인도 명도가 원래 문자적인 의미는 내가 들고 있던 요 본필을 이렇게 넘겨주는 걸 인도 명도라고 부르는 것인데 이게 어떻게 응용되어 실무에서 사용되냐면 방 빼주고 집 빼주는 거 혹은 내가 예를 들어 을로부터 건물을 빌린 게 아니라 땅을 빌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땅을 이렇게 깨끗하게 비워주는 거 이걸 갖다가 인도 명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인도 명도 그러면 차라리 이렇게 외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비워줌 이렇게 기억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집을 빼주고 방을 빼주고 땅을 빼주는 거 그걸 인도 명도라고 합니다. 근데 가끔 이렇게 문자적 의미에 충실해가지고 유아인도 청구 이런 표현 쓰거든요. 뭔 소리냐면 그 부부간에 막 이혼해가지고 야 빨리 우리 애 넘겨 막 그걸 유아인도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그다음 합목적성과 합법성. 합목적성이란 자 어떤 행동이 그것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에 부합하는 성질을 합목적성이라고 부른대요. 쉽죠? 그리고 합목적성이 있을 때 이걸 기억해야 돼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타당하다 이렇게 부릅니다. 뭐라고 부른다고요? 타당하다. 합목적성이 없을 때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부당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자 합목적성 이런 식으로 문제되는 거예요. 교도소에서 교화 목적으로 매일 꽃등심 저녁을 제공한다. 그러면 나도 교도소 가고 싶죠. 그리고 이거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도소에서 꽃등심 줄 수도 있지. 법에 어긋나는 행동은 아닌데 뭔가 부적절하죠. 맞죠? 그런 걸 갖다가 합목적성이 없다 혹은 부당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 합법성. 합법성은 어떤 행동이 법에 어긋나지 않는 걸 갖다 합법성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약간 관련지어 생각해야 되는데 합법성이 있을 때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타당하다고 표현을 안 하고 적법하다고 표현합니다. 적법하다. 이해되죠? 그리고 합법성이 없는 걸 뭐라고 부르겠어요? 위법하다고 부르겠죠. 그리고 한 가지 더 합목적성은 언제 문제가 되냐면 적법할 때 문제가 된대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이게 의외인데 자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뭐가 의외라는 거냐면 잘 생각해보면 부당한 행동이 동시에 위법할 수도 있잖아요. 원래 일상적 의미에 따르면 다시 부당한 행동이 일상적 의미에 따르면 위법할 수도 있죠. 근데 법에서는 부당하다는 건 뭘 전제로 깔고 있냐면 적법하다는 걸 전제로 깔고 있어요. 이게 의외죠. 다시 우리가 일상적으로 부당하다 그러면 당연히 위법할 수도 있잖아요. 동시에. 근데 법학에서는 부당하다 그러면 적법함을 전제로 문제가 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기도 하는데 쉽게 말해서 부당은 조금 문제가 있는 거고 위법은 크게 문제가 있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도 있죠.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위법은 이미 부당한 것도 넘어서는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다. 됐고, 자, 이제 여기까지 하면 법학 기초 개념이 끝이 났어요. 자, 이제 맨 마지막 페이지 맞죠? 맨 마지막 페이지. 네. 법학 심화 개념을 들어가 봅시다. 자, 행정법 기본서는요, 수험서는요, 심지어 학생들이 여기까지도 안다는 전제하에 서술이 돼 있는데, 선생님 지금도 어려웠는데요? 아, 그쵸. 근데 이제 지금까지는 조금 쉬웠음을 전제로 이거보다 더 어려운 거 들어가는데 다행히 페이지가 많지 않죠. 들어가 봅시다. 자, 먼저 비송사건이에요. 자, 비송사건. 자, 마지막 페이지니까 조금 힘을 내세요. 자, 비송사건. 안일비 소송송 사건. 이게 뭔 소리냐면, 자, 법원이 맞는 사건 중 소송이 아닌 걸 비송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논리적 전제가 뭐냐면 판사들은 전부 다 소송만 맞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걸 전제로 깔고 있어요. 그러니까 판사가 하는 업무에는 소송 사건을 처리하는 것 말고 뭐도 있다는 거예요? 소송이 아닌 사건을 처리하는 것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판사에게 온 사건들이 이렇게 있을 때 이 중에 일부는 소송이고 이 중에 일부는 소송이 아닌 거, 그걸 갖다가 뭐라고 부르냐면 비송이라고 부릅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시겠죠? 그리고 법원이 맞는 사건은 소송사건과 비송사건으로 구분되는 셈이다. 네. 그림을 였다 그랬어야 되는데 아무튼 그렇다. 그리고 자, 그러면 어떤 사건은 소송사건으로 처리되고 어떤 사건은 비송사건으로 처리되냐면 차이가 뭐냐면 이거예요. 보통 법적 잣대로 판단할 수 있는 건 소송사건이고요. 그렇지 않은 건 뭐로 다룬대요? 비송으로 다룬대요. 그러니까 법원에 사건이 왔는데 이게 법적 잣대를 들이댈 수 있는 건 소송이라고 부르고요. 아닌 건 비송이라고 부른대요. 절대적인 건 아닌데 뭔 소리야? 예를 들면 이혼시 양육자 지정 문제. 뭔 소리냐면 예를 들어 갑이 있고 을이 있었어요. 그리고 얘가 아빠고 얘가 엄마였어요. 그런데 애가 병이 하나가 있었어요. 여기까지 따라오시겠죠? 병이 있었는데 을이 정 아저씨랑 바람이 났어요. 정 아저씨. 그런데 자, 그러면 누구의 잘못으로 이혼이 된 거예요? 을의 잘못으로 이혼이 된 거죠.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애가 있는데 자, 아빠랑 이제 엄마랑 따로 살게 됐잖아요. 맞죠? 그런 상황인데 분명히 잘못은 엄마가 했지만 뭐가 더 적합할 수도 있냐면 애는 엄마가 키우는 게 적합할 수도 있어요. 이해돼요? 뭔 소린가? 이거는 자, 이렇게 이혼 시 누가 애를 데리고 키우고 살 것인가의 문제는 정답이 정해져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판사여도 법에 아빠가 데리고 산다, 엄마가 데리고 산다 써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엄마가 바람이 난 경우는 아빠가 데리고 산다 써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딱 봐가지고 애한테 특히 뭐가 중요하냐면 애의 의사도 중요해요. 너 아빠랑 살고 싶냐 엄마랑 살고 싶냐 했을 때 정답이 정해진 게 아니죠. 그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비송사건이라고 한다는 거죠. 분명히 법원에서 양육자를 지정해 주거든요. 근데 이런 사건을 뭐라고 한다는 거예요? 비송사건이라고 한다는 거죠. 이해돼요? 그래서 법적 잣대로 판단할 수 있는 거, 정답이 있는 문제 이렇게 번역하셔도 좋죠. 그건 소송으로, 그렇지 않은 건 비송으로 간다. 실제로 이런 사건 많아요. 이게 엄마가 그러니까 뭐 실제 제가 대법원까지 갔던 사건 중 하나는 이제 엄마가 유치원 원장님이었는데 유치원 그 봉고차 운전한 아저씨랑 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아저씨가 너무 다정한 사람이어가지고 얘한테 너무 잘해가지고 얘가 이 아저씨한테 뻑가가지고 나 엄마랑 살래요 이런 경우도 있다고요. 하여튼 그렇다. 그 다음 자 구분 기준은 자 방금 전에 제가 이렇게 구분 기준을 제시했죠. 근데 실제로는 이거보다 훨씬 더 복잡한데 이거는 고맙게도 행정법의 영역이 아니고 여러분은 뭐만 아셔도 진짜 상위 1%냐면 비송사건이 뭐냐? 법원이 처리하는 것 중에는 소송사건과 비송사건이 있는데 소송이 아닌 거다. 이 정도만 알아도 제가 현장에서 만났을 때 상위 1%예요. 다만 자 양자의 재판 방법이 달라진다는 점 정도는 알아야 된다. 몰라도 된다. 제가 써놨는데 몰라도 됩니다. 네. 뭐 이렇게 다른데 그냥 그렇다. 다르다. 뭔가 그냥 소송사건이랑 비송사건이랑 당연하겠지만 이건 정답이 있고 정답이 없잖아요. 맞죠? 그래서 재판 방식이 다른데 그것까지는 몰라도 된다. 그리고 요건 알아야 된다. 비송사건에 대한 재판 방법을 규율하기 위한 목적으로 비송사건 절차법이라는 게 있어요. 요건 알아야 돼요. 첫 번째, 비송이 뭔지 아셔야 되고요. 두 번째, 비송사건 절차법이라는 게 나왔을 때 당황하지 말고 그냥 비송사건을 규율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이겠네 이렇게 알아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여드렸는데 비송사건 절차법이라고 1조부터 251조까지 있는 조문이 있죠. 됐고 자 승계 취득과 원시 취득이요. 이거는
9급은 별로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7급에서 얘가 문제가 되는데, 자, 승계취득과 원시취득. 승계취득 봅시다. 권리를 다른 누군가로부터 넘겨받아서 취득하는 걸 승계취득이라고 하고, 원시취득은, 자, 그냥 이걸 예를 들어 볼까? 예를 들어, 제가 도자기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흙을 떼어다가, 똥손이죠? 딱 봐도. 예. 그림조차 못 그려. 예. 이게 도자기를 만들었어요. 도자기예요, 도자기. 죄송해요. 다시 최선을 다해볼게요. 하여튼 도자기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도자기를 만들었는데 이건 이 세상에 없던 물건이 생겨난 거죠. 누구 소유일까요? 제 소유예요. 내가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내가 이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처음으로 취득했죠.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원시 취득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걸 내가 만들어 놓고 친구 을에게 호구 친구 을이 있어요. 이거 3억에 팔게. 그러니까 친구가 좋아 하고서 사갔대요. 그러면 이 을은요, 소유권이 원래 갑이라는 저의 것이었다가 을의 것으로 넘어갔죠. 이때 을이 두 번째로 취득하는 거잖아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승계 취득이라고 부른대요. 권리를 다른 누군가로부터 넘겨받아 취득하는 걸 승계 취득이라고 한다. 뭐 됐고, A의 자동차를 B가 산 경우 B는 X를 승계 취득했다라고 표현한다. 됐고, 자, 그런데 승계 취득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가장 큰 특징은 넘겨받은 권리에 붙어있는 제한들까지 모두 넘겨받는다. 뭔 뜻이냐면, 예를 들어 다시 도자기, 도자기예요? 도자기가 있었는데 내가 이거를 만들어 놓고 은행에 돈이 필요해가지고 은행에 가가지고 여기다가 3천만 원을 빌린 다음에 담보를 걸었어요. 담보권 설정. 그리고서 내년 1월 1일까지 갚을게요 라고 하는 조건으로 담보권을 걸었다. 그리고 나서 이걸 내가 을에게 팔았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 지금 원래 주인은 갑이었고 담보권을 설정한 사람은 갑이지만 을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1월 1일까지 돈을 안 갚으면 을이 소유권을 상실해요. 그걸 갖다 뭐라고 그러냐면, 승계 취득의 가장 특징이 뭐냐면 넘겨받은 권리에 붙어있던 제한들까지 모두 넘겨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됐고, 자, 원시 취득 다 말로 했죠. 새로 발생한 권리 취득하는 것, 전에 그 물건의 담보권 등 여러 제한이 붙어있다 하더라도 그게 전부 다 날아간다는 게 특징이에요. 이거 좀 의외죠. 이거 몰라도 됩니다. 근데 어쨌든 뭐만 아시면 될 것 같냐면, 원시 취득과 승계 취득이라는 것이 있고, 승계 취득이라는 건 다른 사람으로부터 넘겨받는 것, 원시 취득이라는 건 처음으로 생겨나는 것, 그걸 갖다가 원시 취득이라고 한다. 됐고, 자, 재판의 종류 봅시다. 재판의 종류. 자, 재판은 판결, 결정, 명령으로 구분됩니다. 그리고 이 셋이 어떻게 구분되는지는 나중에 배우고, 사실 나중에도 그렇게까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어쨌든 이것만 알아둡시다. 재판의 종류에는 판결, 결정, 명령이 있다. 예를 들어 법원이 판결을 내렸다, 법원이 결정을 내렸다, 법원이 명령을 내렸다. 이제 배웠죠? 그러니까 뉴스 잘 귀 기울여 보세요. 법원이 무슨 명령을 내렸다라고 할 때가 있고, 무슨 판결을 내렸다고 할 때가 있고, 무슨 결정을 내렸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재판을 판결의 형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결정의 형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명령의 형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뜻이래요. 그 정도만 알아도 상위 1%입니다. 그 다음, 자, 죄형 법정주의 들어갈게요. 죄형 법정주의, 이건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닌데, 한자를 풀면 범죄와 형벌은 법으로 정해야 된다는 원칙을 죄형 법정주의라고 불러요. 자, 무엇이 범죄로서 처벌되는 행위고 그 행위를 했을 때 어떤 형벌을 부과받는지를 미리 법률을 정해야 된다는 걸 원칙을 갖다가 죄형 법정주의라고 한대요. 무슨 말이냐면, 뭐로 정해야 된대요? 법률로 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하나 더, 법률은 누가 만들죠? 국회에서 만들죠.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정해야 된다 이 소리예요. 대통령이 정할 수 없다 이 소리예요. 자, 아무리 나쁜 행동이라 하더라도 또 이런 걸 내포하는데, 또 이걸 내포하는데, 아무리 나쁜 행동이라 하더라도 법률에서 사전에 범죄를 규정해 놓고 있지 않았다면 처벌되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해요. 와, 쟤는 인간 쓰레기네 해도 보니까 관련 규정에 저런 행동을 해도 처벌한다는 규정이 없다? 그럼 처벌할 수가 없어요. 왜? 죄형 법정주의 때문에. 근데 이런 원칙이 왜 만들어졌을까요? 역시 이것 때문에 만들어진 거예요. 제가 왕인데 쟤 마음에 안 드네. 근데 예를 들어 제가 길을 걸어가다가 개를 발로 찼어요. 그랬는데 법전을 보니까 개를 발로 차는 사람은 사형에 처한다는 규정이 없는데, 내가 쟤 개 발로 찼지. 그러면 야 빨리 의회에 연락해가지고, 야 개를 발로 찬 사람은 사형에 처한다고 규정 만들어라. 그렇게 한 다음에 내일 얘를 죽인다? 그러면 얘가 먼저 행동을 하고 법이 나중에 만들어졌죠. 그런 걸로는 사람을 처벌할 수 없다는 원칙으로 원래 확립된 거예요. 근데 어쨌든 자, 아무리 나쁜 행동이라 하더라도 법률에서 사전에 범죄로 규정해 놓고 있지 않았다면 처벌되지 않는다는 원칙.
이게 왕들이 그 독재할 때 그때 이제 만들어진 원칙이죠. 막아내기 위해서. 그다음 상소제도. 상소라는 건 이미 말로 다 했는데 아까 일반 법원으로 가는 재판은 1심, 2심, 3심 이렇게 돼 있다고 했었죠. 쉬워요.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가는 걸 상소라고 부릅니다. 1심 판결에 대해 불복하는 걸 항소라고 하고 상소라고 한다며. 그러니까 상소에는 항소라는 게 있어요. 근데 자 여기서 일로 올라가는 것도 상소라고 하고 여기서 일로 올라가는 것도 상소라고 부르는데 구체적으로 여기서 여기로 올라가는 건 항소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기로 올라가는 건 상고라고 불러요. 어쨌든 2심 판결에 대해 불복하는 걸 상고라고 하는데 여러분은 이게 구체적으로 뭔지까지 알 필요는 없고요. 그냥 항소, 상고 이런 표현 나왔을 때 상소하는구나, 위로 올라가는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근데 하나 더, 항소나 상고는 보통 14일 이내에 해야 된대요. 무슨 말이냐면 자 이게 중요한데 1심에서 판사가 판결을 자 원고 승, 피고 승 이렇게 판결을 선고하죠. 근데 보니까 내가 여기에 불만이 있다. 그럼 이제 상소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근데 상소는 며칠 내야 된다고요? 보통 14일 내에 해야 된다 이 소리예요. 선고되고 나서. 그리고 이 기간이 지나도록, 그러니까 선고가 됐는데 14일이 지나도록 원고든 피고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그럼 그때 뭐라고 부르냐면 판결이 확정됐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판결은 선고되고 확정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먼저고 이게 나중에 있는 거죠. 언제 확정된다고요? 14일이 지나도록 아무도 불복 안 할 때. 그리고 확정되면 어쩌라고? 그러면 판결에서 여러 가지 효력이 발생하는데 요게 또 수험생들이 엄청 어려워하는 거고 오늘은 이건 생략할게요. 이건 여기서 할 게 아니에요. 하나 더. 다만 3심 대법원 판결의 경우에는 위로 올라갈 데가 없죠. 그래서 2심이든 1심이든 선고되고 나서 확정이 되기까지 딜레이가 있는데 3심은 어때요? 얘가 선고하면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선고와 동시에 확정된다. 이해되죠? 자, 그 다음 의사능력 보시면 의사능력. 자, 자기가 하는 법적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일반인이 가지는 정상적인 분별력으로 이해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을 뭐라고 한다? 의사능력이라고 한대요. 무슨 말이야? 예를 들어서 7살짜리가 은행에 가서 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했다. 이런 사건이 실제로 벌어졌거든요. 그런데 그때 대법원이 야, 얘는 의사능력이 없어. 이렇게 판시한 게 있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내가 뭔가 법적인 행위를 했는데 그게 뭔 소리인지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의사능력이라고 한다 이 소리예요. 쉽게 이게 문장이 쓸데없이 길게 나왔는데 의사능력 뭐라고요? 내가 뭔가 법적인 행동을 했는데 그게 뭔 뜻인지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뭐라고 한다? 의사능력이라고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도 저당권 설정이 뭔지 모르잖아요. 맞죠? 7살짜리 당연히 모르겠죠. 그때 그렇다 의사능력이 없다 표현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술에 만취한 자나 정신연령이 6살인 성인에게는 의사능력이 없다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그 다음 의사능력이 없는 자가 행한 행위는 특징이 뭐냐면 무효로 취급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의사능력이 없는 애가 하는 건 무효로 취급된다. 그런데 자 의사능력이 있는가 없는가는 예를 들어 여기 보면 술에 만취한 사람 나왔죠. 그럼 술을 얼마나 취해야 의사능력이 없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개별적인 사람과 상황에 따라 있는지 없는지가 달리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판단돼요. 네, 그렇다. 그래서 약간 모호한 측면이 있죠. 그 다음 자 행위 능력 가볼게요. 행위 능력은 의사능력 개념의 모호성을 보완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거래요. 뭔 소린데? 얘는 이렇게 정의가 돼요. 단독으로 유효하게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 그런데 자 이게 핵심이요. 미성년자랑 법원에서 야 얘네들은 행위 능력이 없어 이렇게 판정을 받은 애들이 있는데 그런 애들만 행위 능력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애들이 15살짜리여도 진짜 똘똘한 애들은 저당권 설정 다 한 애들도 있어요. 15살이라 하더라도. 근데 자 그런 애들은 의사 능력은 있다 치더라도 뭐가 없다라고 취급되냐면 그냥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너는 행위 능력이 없어 이렇게 판단이 돼요. 따라오시겠어요? 그런데 의사 능력하고 행위 능력의 차이가 뭔데? 자, 행위 능력이 없는 자가 한 행동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아무리 똘똘하다 하더라도 내가 혼자 은행에 가서 내가 가진 재산에 대해서 담보권 걸고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얘가 뭐 할 수 있냐면 나 취소할래요. 왜? 미성년자니까.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미성년자에게 편향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법질서는 미성년자를 그만큼까지 보호하겠다 이 소리예요. 미성년자는 뭔 짓을 해도 돼요. 법적으로.
물론 범죄는 안 되지만 그 민사상으로는 그래요. 그 돈 문제랑 관련해서는. 그런데 당연히 은행 직원이 바보가 아니니까 너 뭐냐 미성년자인데 꺼져 이러죠 보통은. 안 해주죠 아예. 근데 이제 어쨌든 해준다라면 미성년자는 언제든 취소할 수 있어요. 자, 그다음 민사소송 있나 책에? 프린트에 있죠. 민사소송, 형사소송, 행정소송의 관계 들어가 볼게요. 이거 약간 아까 살짝 나왔던 건데, 자, 각 소송은 별개의 법관들에 의해 별개로 진행되는 게 원칙이래요. 뭐가? 민사, 형사, 행정이. 뭔 뜻이냐? 예를 들어 갑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을을 치어 중상에 빠뜨렸다는 이유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고 해봅시다. 상황 이해되실까요? 자, 갑이 을을 차로 친 거예요. 그런데 뭘 받았대요? 운전면허 취소 처분. 퀴즈.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을이 발급했을까요? 아니죠. 국가가 발급하는 거죠. 국가가 얘에게 야, 너 사람 쳤다며 운전면허 취소하는 처분을 발급한 거예요. 여기까지 따라오시겠죠? 자, 그때 자, 검사는 갑을 음주운전 치상죄라는 범죄가 있거든요. 이 범죄예요. 음주운전해서 사람 치면 이걸로 기소가 뭐였죠? 형사소송죄였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 그러니까 범죄 문제랑 관련해 가지고는 형사소송이 이렇게 열려요. 그래서 자,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검사가 얘를 형사 기소할 수 있어요. 그래서 형사소송이 열리는데 이 소송에선 뭘 판단하는 거냐면 갑이 음주운전 치상죄로 유죄인가 이걸 판단한 소송이 열렸는데 그걸 뭐라고 하는 거냐면 형사소송이라고 부른대요. 그 다음 자, 을은 갑을 상대로 뭐가 됐죠? 중상. 그러니까 너 때문에 내가 데미지 입었다 라면서 돈 달라라는 손해배상 청구를 들어갈 수 있는데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민사소송. 개인과 개인 사이에 벌어지죠. 그러니까 백성민자. 백성들 사이에 벌어진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민사소송 들어갈 수 있다. 그럼 이때 이제 민사소송이 벌어질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손해배상 문제. 그 다음 자, 만약 갑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경찰서장을 상대로 이 경찰서장이 난리거든요. 운전면허 취소 처분. 취소를 구한 행정소송을 들어갈 수도 있다. 뭐라는 거예요? 갑이 이 취소 처분을 취소해 주세요라고 하는 이 취소송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이거 행정소송 일종인데 행정소송으로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한 소송을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건은 분명히 딱 하나가 벌어졌는데 형사적으로, 민사적으로, 행정적으로 달리 각각 별개로 문제가 되죠. 그래서 법을 공부하잖아요. 그러면 이젠 요걸 할 줄 알아야 돼요. 사건이 벌어졌다. 그러면 그냥 다들 보통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잉잉 누가 나쁜 놈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뭉뚱그리시면 안 되고 형사적으로는 어떻고 민사적으로는 어떻고 행정적으로는 어떤지를 딱딱 분간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판단하는 판사가 다르고 여기서 판단하는 판사가 다르고 여기서 판단하는 판사가 달라요. 그래서 각각 별개로 소송이 진행됩니다. 요거 아셔야 돼요. 중요 포인트예요. 됐고 그리고 각 소송에서 심지어 결론이 논리적으로 모순될 수도 있어요. 뭔 소리냐면 예를 들어서 형사소송 갔는데 판사가 야, 갑은 술 먹은 적이 없어 이렇게 판단해서 무죄 판결을 내릴 수도 있는데 여기 왔더니 행정법원 판사는 술 먹었네. 그러니까 운전면허 취소 처분 취소해 줄 수 없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모순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데 왜 그런 거냐면 각각 별개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극단적으로 형사소송 무죄, 손해배상 청구 인용, 행정소송 기각으로 결론할 수 있다. 판사마다 판단할 수 있으니까. 됐고 자, 사실심, 변론, 종결시 봅시다. 사실심, 변론, 종결시. 자, 이거는 풀면은 이런 뜻이에요. 사실심에서 변론을 종결지은 시점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사실심에서 변론을 종결지은 시점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거 자, 이렇게 법알못이라는 처음 강의를 할 때 하는데도 막판까지 이걸 못 외워요. 좀 외웁시다. 사실심에서 변론을 종결짓는 시점을 사실심, 변론, 종결시라고 불러요. 사실심이 뭔데? 법률심에 대비되는 개념인데 자, 뭐가 사실인지를 확정하는 재판을 사실심이라고 불러요. 자, 예를 들어 자, 갑이 있고 을이 있는데 제가 판사예요. 판사님, 제가 을에게 이제 갑이 원고예요. 원고. 얘가 피고가 돼가지고 판사님, 을이 저한테 돈 1,000만 원 빌려갔는데 안 갚아요. 그때 을은 판사님 제가 갑에게 돈을 빌린 적이 없어요. 그럼 둘이 서로 둘 중 한 놈은 거짓말하고 있는 거죠. 그때 뭐가 진실인지를 판사가 판단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그때 그걸 판단하는 걸 갖다가 재판을 사실심이라고 불러요. 팩트가 무엇인가. 그 다음 반면 앞선 재판에서
법 적용이 올바른 것이었는지를 판단하는 재판을 뭐라고 부르냐면 법률심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 여기다 그릴게요. 1심, 2심, 3심 이렇게 있을 때 1심이 떨어졌는데 원고랑 피고가 이 결론을 승복할 수가 없어서 2심에 상소를 했다고 쳐볼게요. 쳤을 때 2심에서는 뭘 판단하냐면 1심 재판이 옳은 것이었나 안 옳은 것이었나를 판단하거든요. 그걸 갖다 뭐라고 부르냐면 이제 법률심이라고 부른대요. 그리고 2심은요 조금 복잡하고 테크니컬한데, 2심은 1심 재판이 옳았는지 안 옳았는지를 어떻게 판단하냐면 여기서 재판을 사실심을 또 해요. 또 해가지고 사실 인정이 좀 잘못됐다. 뭐 예를 들어 1심에서는 갑이 돈을 빌렸다라고 하는데 2심 판사들이 보기에는 돈 절대 안 빌린 것 같은데, 이렇게 판단할 때 그럼 1심 재판 잘못됐다 이렇게 판단한다고요. 그걸 갖다 이제 법률심이라고 하는데, 자 몰라도 되고, 자 우리나라는 핵심이 이거예요. 사실심은 1, 2심에서만 이루어지고 3심은 법률심만 하게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3심은 대법관들이 하는 거거든요. 대법원 가서. 그러니까 대법관들은 짜잘한 문제, 하찮은 문제까지는 안 건드린다. 우린 진짜 중요하고 논리적이고 추상적인 법적인 문제만 건드리겠다, 이런 소리예요. 그래서 자 보통 이게 핵심인데, 사실심이라고 하면 1심이나 2심을 뜻하고 법률심 그러면 3심만을 뜻한대요. 자 이거 오해 소지가 있는데 잘 정리해 볼게요. 1심은 그러니까 얘는 사실심도 하고 법률심도 하고, 2심도 사실심도 하고 법률심도 하고, 3심은 뭐만 하냐면 법률심만 한대요. 그러니까 자 3심의 특징은 뭐예요? 법률심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다 하는데 구태여 얘는 법률심만 하기 때문에 보통 법률심 그러면 3심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리고 사실심 그러면 1심이랑 2심을 가리키는 말이고. 여기까지 따라오시겠죠? 다시 사실심 변론 종결시가 뭐라고요? 사실심에서 변론을 종결하는 시점. 사실심이 뭐라고요? 1심이나 2심. 그러니까 1심이나 2심에서 변론을 종결하는 시점이겠죠? 자, 그 다음 변론이 뭐냐? 자, 변론. 당사자들이 판사 앞에서 자기들에게 유리한 주장과 증거를 제출하는 걸 뭐라고 부르냐면 변론이라고 부른대요. 쉽게 말해서 갑이랑 을이, 원고가 피고가 지금 판사 앞에서 싸우잖아요. 막 판사님 얘가 잘못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막 이렇게 주장하잖아요. 그거를 변론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변론을 영원 무공토록 무제한으로 시간 제한 없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판사가 알겠다, 이제 그만, 딱 여기까지만, 딱 예를 들어 뭐 다음 달 1일에 딱 변론 종결할 거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그 후에는 얘기하지 말아라 하고 딱 끝내는 시점이 있는데, 그걸 갖다가 변론 종결 시점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리고 변론이 끝나면 그걸 토대로 이제 판사는 내가 이제 들을 만큼 들었다, 사건의 진상을 알겠다 싶으면 그걸 가지고 이제 집에 가서 판결문 쓰는 거죠. 그래서 변론이 끝나면 그걸 토대로 사실을 확정하고 거기에 법을 적용해서 판결을 내린다. 판사가 변론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하는 시점을 뭐라고 한다? 변론 종결시라고 한다. 그래서 재판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1심이든 2심이든 3심이든 변론을 하고 집에 가서 판결문을 쓰고 그거를 선고하고, 그리고 판결이 이렇게 확정이 되는 거죠. 이해돼요? 네, 그 얘기. 그래서 그걸 말한다. 됐죠? 사실심 변론 종결시는 그럼 정리하면 이거죠. 자, 1심이나 2심에서의 변론을 종결지은 시점을 말하는데, 자 1심 2나 2심 2라는 건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 재판이 1심에서 끝날 수도 있죠. 1심에서 끝날 수도 있죠. 위로 안 올라가니까 1심에서 끝나면 1심 변론 종결시가 사실심 변론 종결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 2심에서 끝났다. 그럼 언제가 사실심 변론 종결시죠? 2심 변론 종결시가 사실심 변론 종결시죠. 퀴즈. 3심에서 끝나면 언제가 변론 종결시일까요? 2심 변론 종결시. 그렇지. 네. 3심에서 재판이 끝나면 3심에서는 사심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2심 변론 종결시가 사심 변론 종결시가 된다. 그 얘기. 나중에 중요해지는데 일단 그렇다. 그 다음 자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보겠습니다. 자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부당이득이 발생했을 때 손해를 본 자가 이득을 본 자에 대하여 갖는 권리를 뭐라고 부르냐면, 야 부당이득 토해내, 반환해 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라고 불러요. 이거 알아두면 일상에서 너무너무 흔하게 자주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하여튼 있어 보이죠. 자 그 다음 부당이득이란 도덕적인 뉘앙스가 없어요. 부당이득이 뭐냐면, 자 일단 뭔지 모른다 치더라도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뭐라고요? 야, 네 부당이득 했지? 그거 토해내 라고 반환해 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겠죠. 그럼 부당이득이 뭐냐면 법적인 원인이 없이 얻은 이득을 부당이득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일상에서 부당이득 그러면 아유 나쁜 놈 이런 뉘앙스가 있잖아요. 맞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법적인 원인이 없이 얻은 이득이래요. 법적인 원인이 없다? 뭔 뜻이냐면 권원 배웠죠? 권원이 없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당사자 간에 아무런 계약도 체결한 적이 없거나 계약을 체결했는데 무효이거나 나중에 취소시켜버려 무효화된 경우를 말한다. 자, 예를 들어 예를 들어 볼게요. A가 실수로 뭐 예를 들어 A가 있는데 뭐 친구 C가 결혼한대요. 그 청첩장을 모바일 카톡으로 보냈어요. 근데 계좌번호를 맨 끝에 잘못 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실수로 돈을 B에게 보낸 거예요. 그때 자 얼마를 보냈냐면 많이도 보냈네. 5천만 친한 친구였나 봐요. 그래서 5천만 원을 보냈는데 B는 그러면 뭐죠? 그냥 동네 아저씨죠. 동네 아줌마죠. 근데 얘는 뭐지? 이거 5천만 원 입금됐네. 오, 이거 딱 하늘에서 준 건가 보다 생각하는데 그런 걸 뭐라고 한다는 거예요? 부당이득. 자, B는 잘못한 게 있어요, 없어요? 1도 없죠. 그렇지만 이걸 뭐라고 한다? 부당이득했다. 그러니까 A는 얘한테 5천만 원을 돌려달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다. 그러니까 A랑 B 사이 아무 관계도 아니잖아요. 법적으로 아무 관계도 아닌데 돈이 들어왔네. 이걸 뭐라고 한다? 부당이득이라고 한다. 이때 B가 얻은 5천만 원을 부당이득이라 하고요. A는 그랬을 때 B를 상대로 5천만 원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가지고 그리고 넘겼는데 B는 뭘 부담할까요?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부담하게 되겠죠. 이해돼요? B는 A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갖고요. A는요 B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갖는다. 됐고, 자 그다음 기본권이요. 이거 아까 나왔었죠. 맨 처음 시작할 때 헌법은 통치구조랑 그 다음에 기본적 제도랑 기본권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기본권이 그때 나왔던 건데, 자 기본권이란 법률의 제정이나 개정으로 함부로 훼손할 수 없도록 헌법이 직접 보호하는 권리를 갖다 기본권이라고 부른대요.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권리는 보통 이제 법률에 규정이 되는 건데 경우에 따라 구태여 일부러 국회의원들이나 혹은 국민들이 이건 헌법에 박아놓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뭔 소리냐면 국회의원들이 마음대로 바꿀 수 없게,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었다라고 해서 마음대로 바꿀 수 없게 하는 권리, 그러니까 너무 핵심적인 권리죠. 그걸 갖다 이제 기본권이라고 부르는 건데, 자 법적으로 곧바로 효력을 갖는 구체적 기본권과 어려운 얘기 나와요. 법률에 의한 구체화가 추가로 있어야만 법적인 효력을 갖는 추상적 기본권으로 갈린대요. 뭔 소리야? 자. 기본권이 뭔지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기본권이 뭔지는 대충 알고 있음을 전제로 예를 들어 기본권에 구체적 기본권이랑 추상적 기본권이 있다는 거죠. 이거는 뭐냐면 그 헌법 조문 자체로 곧바로 법적 효력을 갖는 걸 구체적 기본권이라고 부르고 추상적 기본권은 헌법 조문만으로는 법적인 효력이 없고 법률에 의한 구체화가 있어야만 법적인 효력을 갖는 기본권이래요. 뭔 소리냐면 자 구체적 기본권의 예시 생명권, 신체의 자유, 직업의 자유권 이런 것들이 구체적 기본권인데 그냥 그런 게 있나 보다. 핵심은 이거예요. 추상적 기본권이 뭐냐면 자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 환경권 등이 있는데 자 예를 들어 우리나라 헌법 35조를 보잖아요. 이렇게 돼 있어요. 1항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2항에 보면 이거를 환경권이라고 부르면서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쓰여 있죠. 그러면 환경권이라는 건 어떻다는 거예요? 법률로 구체적으로 정해져야 된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 환경권을 추상적 기본권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뭔가 자 보세요.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생활할 권리? 뭐지? 애매하잖아요. 맞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하루에 몇 시간 햇볕이 들어야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인가? 그 다음에 소음이 얼마나 없어야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인가? 그 다음 미세먼지는 얼마나 돼야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인가? 애매하죠. 맞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법률로 만들어져야 법적 효력을 갖는 기본권을 뭐라고 한다? 추상적 기본권이라고 한다. 했죠? 자, 그 다음 채권자 대위권 들어가 봅시다. 자, 아까 대위가 대신하는 지위라는 뜻이랬죠. 자, 채권자 대위권. 채무자가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도 행사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뭐라고 부르냐면 채권자 대위권이라고 부른대요. 뭐래? 자, 예를 들어 여기 보시면 그냥 말로 해볼게요. PPT를 의지하지 않고 채권자가 있고 채무자 A가 있어요. 그런데 B가 A에게 얼마를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냐면 1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자 B가 A에게 한 달 있다 갚아라 그러면서 100만 원을 빌려줬어요. 근데 한 달이 지났는데 A가 돈을 안 갚는 거예요. 그래서 B가 왜 안 갚냐 물어보니까 돈이 없어 미안해 이러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A는 진짜 100만 원이 없어요. 그래서 못 갚을 수 있죠. 근데 얘가 알고 보니까 C를 상대로 1억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다시 지금 A에겐 100만 원 현찰은 없어요. 근데 뭐가 있다고요? 1억을 받을 수 있는 권리. 그러면 A한테 B가 가서 얘기하는 거죠. 야, 얘한테 1억 받아오면 100만 원 갚을 수 있겠네. 그러니까 A가 싫어. 왜? 그럼 네가 100만 원 가져갈 거잖아. 인간은 그렇죠. 실제로 흔하게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다시요. B가 A에게 야 빨리 1억 받아와. 그러니까 A가 싫어. 왜? 내가 1억 받아오면 네가 100만 원 가져갈 거잖아. 그래서 안 가져온대요. 그때 자 얘를 보호해야 되겠죠. 맞죠? 그때 자 보세요. 요 1억짜리 채권의 권리자는 A예요, B예요? A죠. A죠. 다시요. 요 1억짜리 채권의 권리자는 A고 얘가 채무자잖아요. 그런데 이 A의 권리를 A에 대한 채권자가 얘가 요걸 행사할 수 있게 하는 권리가 있는데 이걸 갖다 채권자 대의권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채권자는 B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B가 A의 지위에 들어가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채권자 대의권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뭐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되긴 되는데 언제나 갖는 건 아니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언제인지는 요건까지 모르셔도 됩니다. 됐고 뭐 됐죠. 뭐 말로 다 했어요. 그 다음 상당 인과관계 봅시다. 이제 4개 남았네요. 조금만 더 버텨주세요. 상당 인과관계. 얘는 인과관계의 한 종류예요. 인과관계의 한 종류? 인과관계 뭔지 아시죠? A가 B를 주먹으로 때렸다. 그래서 B 얼굴에 멍이 들었다. 그러면 그 멍은 왜 든 거예요? A의 주먹질 때문에 생긴 거죠. 그걸 인과관계라고 하죠. 자, 그런데 자 상당 인과관계란 누군가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때 부당한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안된 개념이래요. 그러니까 법학자들이 만들어낸 개념이에요. 뭐가? 상당 인과관계가 뭐냐? 자, 예를 들어 살인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살인자의 모친이 A를 낳지 않았었더라면 살인사건이 안 발생했겠죠. 뭔 소리야? 자, B라는 아줌마가 있었는데 A를 출산했어요. 얘가 응애하고 출산을 해가지고 무럭무럭 자라가지고 훌륭한 성인이 돼서 갑을 살인합니다. 그래서 갑이 죽었어요. 그러면 인과관계를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B가 얘를 낳지 않았었더라면 얘가 살았죠. 그러니까 순수 논리로 따지면 갑은요 B의 출산 때문에 죽은 거죠. 맞죠? 순수 논리로 따지면 그러니까 B가 A를 낳지 않았었더라면 갑은 죽지 않았죠. 근데 직관적으로 어때요? 개소리 같죠? 지금 제가 궤변을 놓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순수 논리로 따지면 B의 출산 때문에 갑이 죽은 건데 그러니까 B를 사형에 처한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막아내기 위해서 그렇다고 해서 B를 처벌하는 건 상식적으로 부당하기 때문에 자 상식의 관점에서 인과관계의 존부를 가르는 개념으로 등장한 게 상당 인과관계래요. 그래서 자 뭐라고 표현하냐면 B는 갑의 사망에 대해 B의 출산은 갑의 사망에 대해 인과관계는 있지만 뭔 없다? 상당 인과관계는 없다 이렇게 걸러내요. 그래서 이 경우 상식적으로 B의 출산 행위와 피해자 사망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없다라고 해서 B는 무죄다 이렇게 얘기되는 거죠. 물론 뭐가 상식인지는 지금은 제가 너무 극단적인 예시를 끌고 와가지고 딱 판단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애매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판사가 판단하기는 문제가 있긴 한데 그래도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평가되고 있죠. 언젠가는 끊어내야 돼요. 무한소급을 올라갈 수는 없으니까. 됐고 자 집행권원 보겠습니다. 집행권원 이것만 알아도 진짜 0.1% 상위 1% 0.1%. 자 그것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그러니까 집행권원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법원의 추가적인 재판이 없이도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게 만드는 문서를 집행권원이라고 부른대요. 약간 이 한자 의미에서 해석이 안 되죠. 자, 집행권원은 뭐의 일종이라고요? 문서의 일종이래요. 문서의 일종.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 갑이 자신의 채무자 을을 상대로 제기한 금전지급 청구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자 이런 얘기예요. 갑이 을에게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빌려줬어요. 그럼 갚아라 했는데 을이 자 갑이 찾아가가지고 갚아 그러니까 을이 싫어 그러는 거죠. 그럼 이제 갑은 어떻게 해야 돼요? 소송을 제기해야 되죠. 그래서 갑이 을을 상대로 소송을 들어갔어요. 그리고 자 판사가 판단해 보니까 돈 빌린 거 맞네라고 해서 얘가 승소했어요. 여기까지 따라오시겠죠? 그래서 판사가 야 을아 빨리 갑에게 돈 갚아라 여기까지 판결까지 떨어졌다고요. 근데 을이 그래도 안 갚는다. 여전히 을이 자발적으로 돈을 안 갖고 있는 경우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자 이게 태어나서 처음 듣는 얘기일 거예요. 갑은 법원에 그 승소 판결문을 들고 판사님 승소 판결 예전에 내려줬잖아요. 근데 얘가 아직도 이행 안 하거든요. 라고 할 때 승소 판결문을 제출해서 강제 집행해달라고 신청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법원 공무원들 풀어서 얘네 집 재산 다 막 압류해가지고 그 돈 주게 해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다고요. 그리고 이때 뭘 들고 간다고요? 승소 판결문. 그리고 이 승소 판결문을 뭐라고 한다? 집행권원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 승소 판결문이 있으면 또 판사한테 또 재판받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집행권원이라고 한다. 그 다음 청구 취지와 청구 원인 중요합니다. 자, 청구 취지. 원고가 법원에 대하여 내려달라고 요구한 판결의 내용을 뭐라고 부르냐면 청구 취지라고 부른대요. 예를 들어 방금 전에 갑이 을을 상대로 돈 갚으라고 소송 제기했잖아요. 그러면 법원에 이제 소송 들어간 거죠. 그러면 얘는 뭐라고 판사한테 얘기했겠어요? 판사님, 제가 을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안 갚으니까 자, 을더러 돈 갚으라는 명령 내리는 판결 내려주세요. 이렇게 쓰겠죠. 그래서 하나 더. 그리고 소장이라는 것이 있는데 소장이라는 건 뭐냐면 소송을 제기하는 종이를 갖다 소장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소송을 제기할 땐 소장을 제출해야 돼요. 그래서 아무튼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써요. 피고는 원고에게 5천만 원을 지급하라. 이게 청구 취지라고 봐요. 다시, 그러니까 여러분이 갑이라고 생각해봐요. 그럼 판사가 무슨 내용의 판결을 내려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요 내용의 판결문을 써주기를 원하는 거죠. 이거를 청구 취지라고 부릅니다. 이해돼요? 네, 그 얘기. 그리고 청구 원인은 뭐냐면 왜 내가 그런 판결을 받을 수 있는지 논증한 부분이에요. 판사님, 내가 작년에 1월 1일 날 빌려줬거든요. 근데 안 갚아요. 그냥 그런 게 써 있는 거죠. 그걸 갖다 청구 원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소장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소장을 보면은 법원에 제출하는 건데 청구 취지, 청구 원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죠. 청구 취지는 결론적으로 내가 판사한테 뭐 어떻게 달라고, 그러니까 판사더러 발급해 주기를 원하는 판결의 내용을 여기 쓰는 거고 결론을 쓰는 거고, 왜냐면요 이걸 논증하는 부분이죠. 그 피고가 1년 전에 500만 원을 빌려가면서 1년을 갚기로 했는데 아직 안 갚고 있어요. 이런 걸 청구 원인 부분을 쓰는 거죠. 이해돼요? 청구 취지, 청구 원인. 그 다음, 자, 진짜 마지막이죠. 주문과 판결 이유인데 이거는 자, 주문은 뭐고 판결 이유는 뭐냐? 요거는 청구 취지랑 청구 원인을 이해해야 돼요. 자, 원고의 청구 취지에 대한 법원의 반응을 주문이라고 부릅니다. 뭔 소리냐면 자 보세요. 너무 넓은 공간을 쓰고 있네. 소장이 있고 그럼 이제 판사가 판결을 내리겠죠. 판결문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다시, 이거 소장은 원고가 제출한 거고 이제 판사가 다 판단해보고 결론을 내리잖아요. 그러면 얘가 주문과 이유로 구성되어 있어요. 자, 판사가 주문에는 뭐를 쓰는 거냐면 얘가 그 500만 원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리는 판결 발급해달라고 했잖아요. 맞죠? 그거를 내가 알겠다 그러면 인용, 그리고 싫어 그럼 기각, 이렇게 쓰는 거죠. 그리고 이유 부분은 뭐냐면 인용이면 왜 인용이고 기각이면 왜 기각인지 판사가 논증해야 되겠죠. 그거를 이제 판결 이유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부분을 똑 떼가지고 교과서에 실어가지고 판례 이렇게 해서 외우는 거죠. 그러니까 법원이 결론을 내릴 때 사용하는 논리를 갖다가 우리가 딱 떼가지고 그걸 판례라고 해서 학습하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원고의 청구 취지에 대한 법원의 반응을 주문이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재판의 결론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 피고는 원고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라라고 판결을 내리거나 아니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런 식으로 써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인용 떨어질 때 이렇게 나오는 거고, 알겠다. 왜? 아까 피고더러 5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복붙해가지고 판사가 써주는 거예요. 응, 알겠어. 이렇게. 아니면 안 돼. 이렇게 하거나. 그 다음 판결 이유는요. 왜 이러한 주문을 냈는지 판사가 논증한 부분이죠. 그리고 청구 원인에 대한 법원의 반응. 네가 증거 조사해보니까 피고가 원고에 500만 원 빌렸다는 증거가 없는데 그래서 내가 기각한다.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 판결 이유라고 부릅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 하면 6시 22분이니까 4시간 22분 만에 했네요. 여기까지 하면 이제 법원문 특강 끝이고요.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고생하셨습니다.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